한국의 날씨가 수상하다. 여기 동아시아 전체가 물난리와 폭염으로 고통받던 2025년 여름, 유독 한국만 맑은 하늘을 유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역대급 홍수로 도시가 잠기고 수만 명이 대피하는 동안 한국은 겨우 60일 비만 내렸다는데요.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한 기상학자는 15년 경력 중 이런 건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는 원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의 맑은 하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은 제피라 복스미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동아시아 전역에 숨은 기상재해를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2025년 여름에 목격한 일은 제 경력에 그 어떤 것도 준비시켜주지 못했답니다. 6월 27일 첫 번째 홍수가 지나간 후 청소 작업이 막 시작될 때 구이저우성에 도착했죠.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최악은 지나갔어요. 한 노인이 집 문간의 진흙을 삽질하며 제게 말했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월 28일이었어요. 물수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하늘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죠. 마치 하늘이 터진 것 같았어요.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앞이 겨우 몇 미터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제 측정 기기는 1시간에 120mm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두려워하던 전화가 왔습니다. 상류의 댐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복스미어 교수님, 위성 전화기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댐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여러 시설에서요.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는 거리로 뛰어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경고했어요. 대피 명령이 곧 내려질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 했죠. 첫 번째 홍수의 피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17분 첫 번째 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천둥 같은 굉음이 계곡을 타고 내려왔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댐도 방류를 시작했답니다. 각 댐의 관리자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왔을 때 그것은 벽처럼 다가왔어요. 높이가 3m는 좋게 되었죠. 갈색 물결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한 학교 건물의 3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물은 단 몇 분 만에 1층을 완전히 잠기게 했고 2층 창문까지 올라왔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소리였어요. 물소리,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죠. 한 가족이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올라간 뒤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막내를 품에 안고 있었죠. 그들이 무사히 올라갔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홍수 때 이미 높은 곳으로 가진 것을 모두 옮겨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경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설마 또? 하는 생각이 그들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전기가 끊겼고 도시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죠. 휴대전화 불빛만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비상용 라디오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방송국들도 침수되어 송출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새벽 3시쯤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너무 일렀죠. 날이 밝자 우리가 본 것은 완전히 바뀐 풍경이었어요. 익숙했던 거리가 진흙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기초부터 휩쓸려 나가 있었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생존자를 찾아 나섰어요. 한 노부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들은 밤새 그곳에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홍수 때는 집 2층으로 피했는데 이번에는 2층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재난의 가장 큰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댐 관리자들 사이에 적절한 소통이 있었다면 방류 시기를 조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각자의 댐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하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죠. 일주일 후 최종 피해 규모가 집계되었을 때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숫자보다 얼굴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이웃을 돕는 사람들, 진흙 속에서 가족 사진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 무너진 집 앞에서 망연자실해하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죠. 이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와 예측 모델만 보던 내가 재난의 인간적인 면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나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때로는 그날 밤에 악몽이 찾아옵니다. 물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받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오후가 되자 두류강의 수위는 253.50m까지 올라갔어요.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선 높이였죠. 저는 언덕 위에서 중국의 기반 시설들이 비화된 방류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루밍앤 현의 지형은 완벽한 재앙을 만들어냈어요. 세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었거든요. 상류에서 물을 방류하면 모든 물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흘러들어갔죠. 제가 논문에서 이런 위험을 경고했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세요. 조수가 아래쪽 계곡을 가리켰어요. 홍수는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잔해와 차량,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였죠. 동네 전체가 몇 분 만에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주민들은 지붕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들의 외침은 물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식 발표로는 6명이 죽고 8만 명이 대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서서 문명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걸 알았죠. 제가 된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했던 모든 경고들이 이런 파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끔찍했어요. 물은 단순히 흐르는 게 아니라 분노하듯 몰아쳤죠. 전봇대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지고 자동차들이 종이배처럼 떠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은 통째로 뽑혀서 물살에 휩쓸려 갔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 아래 물에 잠긴 곳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었을 텐데요.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정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던 식당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고했던 거예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우리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대가 오기엔 너무 위험했고 물살이 너무 거셌거든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죠. 흙과 바위가 물과 섞여서 더 무서운 지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은 갈색으로 변했고 더 많은 것들을 집어삼키며 흘러갔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재앙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힘들었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교수님, 저기 사람이 있어요. 조수가 소리쳤습니다. 멀리 지붕 위에 한 가족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다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들 주변의 물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에 연락해요. 저는 외쳤어요. 하지만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통신탑도 물에 잠겼거나 무너졌겠죠. 우리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댐에서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었거든요. 위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아래에서는 물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은 거대한 물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의 의무였죠. 수위 유속 파괴 범위.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절망, 공포 그리고 상실감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인재였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댐을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조수가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 그냥 가는 게 미안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루밍앤 현은 이제 갈색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에 휩쓸려가는 집들과 지붕 위에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제가 더 강하게 경고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공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망자 6명, 대피자 8만 명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숫자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무너진 삶, 잃어버린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트라우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재앙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폐허와 후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받았죠. 중국과 일본이 물에 잠겨있는 동안 한국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맑은 하늘 아래 있었고 이웃 나라들이 수백 밀리미터의 끔찍한 비를 맞고 있을 때 겨우 60mm의 비만 내렸어요.
저와 제 팀은 밤새 일했습니다. 대기 패턴을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답이 나타났어요. 마치 계시처럼 말이죠. 거대한 고기압 시스템, 즉 열돔이 한국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열돔이 장마전선을 북쪽과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비상관리 관계자들에게 말했죠. 장마전선이 열돔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분을 중국과 일본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홍수 생존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속삭임을요.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처음엔 제가 잘못 번역한 줄 알았죠. 하지만 피해 지역을 더 많이 방문할수록 그런 감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한반도 위의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어떤 우주적 불공평함의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위성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봤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한국은 마치 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우산 아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곳이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 한반도만 선명하게 보였죠. 기상 모델을 돌려봤더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열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통 고기압 시스템은 며칠이면 이동하는데 이건 마치 누군가가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제가 기상학을 공부한 이래로 본 적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밤늦게 중국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절망적이었죠. 장린, 우리 쪽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한국이 뭔가 했다고 생각해. 날씨를 조작했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런 말은 터무니없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한국만 안전한가요? 왜 열돔은 움직이지 않는가요? 왜 장마전선은 한반도를 피해 가는가요? 다음날 일본 기상청에서 온 데이터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강수량은 역사상 최악이었어요. 도쿄는 하루에 400mm가 넘는 비를 맞았죠. 반면 서울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고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뭘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국제기상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각국의 기상학자들 얼굴에는 모두 같은 표정이 있었죠. 혼란과 두려움이었어요. 미국의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열돔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강하게 유지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계속 맑았고 주변국들은 계속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맑은 하늘 아래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바로 국경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이상한 날씨 패턴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하는 과학자로서 말이죠. 저는 7월 초에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홍수가 막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던 때였죠. 가고시마현은 시간당 120에 비해 두들겨 맞았지만 이제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교토에서는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7명의 초등학생들이 열사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35도의 더위 속에서 체육 수업을 받다가 쓰러진 아이들이었죠. 그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는 도시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어요. 일본 소방청에서 보여준 통계가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단 일주일 만에 8,600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대기가 망가졌어요. 일본인 기상학자 동료가 제게 말했죠.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처음 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온 뉴스를 봤어요. 서울이 첫 열대야를 기록했고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홍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열돔이 이제는 그들을 산채로 굽고 있었죠.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였어요. 어떤 나라도 진정으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열사병으로 쓰러진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들의 부모님들은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저 학교에 갔을 뿐인데.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온도계는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도쿄의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과학자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물든 일본 지도가 떠 있었죠. 전국이 폭염 경보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에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건 기후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0년간의 기온 기록이 단 며칠 만에 깨지고 있었죠.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45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더위는 식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열기 때문에 공기가 일그러져 있었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도 들려왔어요. 대구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부산에서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죠. 노인들이 가장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로 넘쳐났고 구급차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홍수와 폭염, 이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가며 사람들을 괴롭혔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타이핑을 하는 동안에도 땀이 흘렀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더위를 이기기 힘들었어요.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또 누군가가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고시마로 향했어요. 그곳은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져 있었고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죽었는데 이제는 비가 안 와서 또 죽어가요. 한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의 말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재앙에서 재앙으로. 중간이란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평범한 날씨, 평범한 계절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죠.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40도를 넘어섰어요. 길가의 새들조차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늘에 숨어 있었죠. 개들은 혀를 내밀고 헐떡거렸고 고양이들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죠. 모두가 이 끝없는 더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졌고 승객들이 급히 도와주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모두가 불안해했죠. 호텔에 도착하니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홍수, 폭염, 그리고 이제는 태풍까지. 자연이 인간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기온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열대야였죠. 창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고 닫으면 답답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들도 만났어요. 모두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한 가족은 로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누군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죠. 유럽은 산불에 시달리고 있었고 북미는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반구는 이상한 파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원한 아침은 오지 않을 것 같았죠. 또 다른 뜨거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열기와 분노는 언제 끝날까요? 아니, 끝날 수는 있을까요? 7월 5일이 되었을 때 제 관측 기기들이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을 감지했어요. 태풍이 형성되고 있었죠. 하나가 아니라 필리핀 동쪽에서 동시에 두 개의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상한 몬순 패턴으로 불안정해진 대기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열돔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게 무너지면 밀려났던 모든 수분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 태풍들과 합쳐지면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운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끼던 한국 관계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임박한 재난을 마주하게 되었죠. 중국 홍수 피해자들의 비난과 원망이 갑자기 비극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위험해요. 제가 계속했어요. 이건 국경이나 비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는 우리의 정치적 경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위성 이미지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었죠.
각각의 픽셀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파괴력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예상 경로를 따라가며 추적했습니다. 그 경로들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굽어지고 있었죠. 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삶을 뒤바꿀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델을 다시 돌려봤더니 더 걱정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일 것 같았죠.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두 태풍이 서로 주위를 춤추듯 돌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쯤 도착할까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7월 15일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경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태풍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할 겁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죠. 중국의 홍수, 한국의 가뭄, 일본의 폭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의 거대한 순환이 깨지면서 각 지역에 다른 영향을 준 거예요. 이제 그 균형이 다시 맞춰지려고 하면서 새로운 극단적인 날씨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며칠 후 이 강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동료였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봤어? 그가 물었죠. 태풍이 더 강해지고 있어. 카테고리 4가 될 수도 있어. 카테고리 4.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었습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고 건물을 파괴하고 해안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었죠. 그리고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올 수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해봤죠. 최선의 경우 태풍들이 서로를 약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들이 합쳐져서 더 큰 괴물이 될 수도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기상청 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팀장이 물었죠.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피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죠. 이런 규모의 폭풍 앞에서는 준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자연의 힘은 우리의 기술과 계획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남쪽 해안 도시는 태풍의 첫 번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의 풍경을 봤습니다. 논들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농부들은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해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역 당국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쌓고 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죠. 저는 항구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높은 파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그들이 물었어요. 10m 이상, 제가 대답했죠. 어쩌면 15m까지도 가능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산항은 한국 경제의 생명선이었어요. 이곳이 마비되면 전체 나라가 영향을 받을 거였죠. 밤이 되자 저는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지만 제 귀에는 며칠 후에 올 거대한 파도의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별들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만 동쪽 지평선에는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죠.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 현상을 연구할 기회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앞으로 올 파괴와 고통을 생각하며 두려웠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젊은 커플을 봤어요. 그들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그들이 웃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경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칠 후에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했죠. 태풍들은 예상대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한국을 향해서요. 새벽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의 동료였어요. 우리 쪽 홍수가 더 심해지고 있어, 그가 말했죠. 그리고 이제 너희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대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함께. 2025년 7월 중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태평양에서는 제3호 태풍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반도는 태풍의 직격탄에 대비하고 있었고 중국은 여전히 피해 규모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일본은 홍수와 폭염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순수한 과학에서 좀 더 인간적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더군요. 재해가 사람들에게서 최악과 최선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걸 보았어요. 자신들의 고통을 한국 탓으로 돌렸던 주민들은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손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뿐이었죠. 경고 없이 물을 방류한 된 관리자들은 다른 기후를 위해 쓰여진 규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모두가 같은 대기, 같은 바다, 같은 변화하는 기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중국의 한 마을을 파괴한 홍수와 한국을 보호한 열돔은 같은 망가진 시스템의 일부였죠. 태풍의 도착을 준비하면서 저는 구이저우성의 그 노인분을 생각했어요. 최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분 말이에요. 두 번째 홍수에서 살아남았을까, 여전히 재건의 희망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죠. 교토병원의 그 아이들도 생각났어요. 안전해야 할 곳에서 열사병의 희생자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재해가 서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전통적인 패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공동의 취약성 앞에서 비난이 무의미해지는 미래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요한 유일한 경고는 이것이었죠.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따로따로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2025년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폭풍이 형성되고 있고 더 많은 기록이 깨질 것이며 더 많은 삶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의 상호 연결된 운명을 인식함으로써 물이 다시 차오를 때 비난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토에서의 그날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죠.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중에도 말이에요. 아이들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에요. 에어컨이 있어도 아이들이 버티기 힘들어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가 만든 문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에어컨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댐은 있지만 새로운 강우 패턴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경보 시스템은 있지만 너무 늦게 작동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국의 강수량이 줄어든 만큼 중국과 일본의 강수량이 늘어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비가 올 때는 더 세게 왔고 가물 때는 더 오래 갔으며 더울 때는 더 뜨거웠죠. 평균은 같을지 몰라도 극단값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 만난 젊은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비만 와도 울어요. 그 아이는 겨우 5살이었는데 벌써 물이 파괴력을 알고 있었죠. 이런 트라우마가 한 세대 전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쳐 있었어요.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는 언제 심고 언제 꺼둬야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가 몇 년 만에 쓸모없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숫자만으로 한 노인의 절망을, 한 아이의 두려움을, 한 농부의 혼란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도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재해에 가장 잘 대처한 지역사회는 서로 협력한 곳들이었죠. 이웃을 탓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대비하고 자원을 공유한 곳들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어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과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배운 교훈들로 무장하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기후는 국경을 모른다는 것. 한 나라의 가뭄이 다른 나라의 홍수가 될 수 있고 한 지역의 보호막이 다른 지역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행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 운명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의 교훈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웠어요. 함께 살아남거나 따로 죽거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죠.